중간에 목적물의 범위가 있죠.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 말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라고 치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시험지를 내려받아서 9시 반부터 2시까지 쭉 이렇게. 그래서 다른 학원이 지금 시험 쳤어요. 울산하고 창원하고 이런 데는 쳤는데, 원래 울산에는 딱 보니까 내가 맞췄어. 언제 치는지 난 모르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 얼굴을 보면은 다 표시가 납니다. 평소와 달리 희한하게 얼굴이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자기는 표현을 안 해도 다 나타나. 오랜 세월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인상이 이제 딱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이번에 모의고사 친내 이라니까 맞다 하더라고. 그 울산은 초상집이고 창원에는 시험 치는데 초상집이 아니더라고. 그저 이상하다. 초상집이 돼야 맞는데 처음 치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거든.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시험지를 들이밀면은 쫓기는 마음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의고사 시험지가 다르더라고. 두 개를 받아봤어. 울산은 좀 어렵게 나오고 창원에는 좀 쉽게 냈더라고. 그 우선은 창원에는 특징이 뭐냐, 그 시험지는 문장이 짤막해. 제가 볼 때는 창원식이 맞아요. 처음부터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고. 근데 출제위원들이 보면은 지 맘대로 난이도 조정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사람이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점수가 좀 나와야 기가 살잖아, 기가. 기가 살아가지고 공부는 용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울산에는 기가 팍 죽었고 벌써 수업에 결석을 5명이나 했더라고. 집에서 들어누가 앓고 있다더라고. 죽겠다면서. 창원에는 쌩쌩해.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는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딱 시험 치고 나면은 어느 수준이다, 실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치는 학생들 입장에는 상대적이 뭐가 없잖아. 일단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8월 정도까지는 점수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분은 좀 안 좋아도. 제가 연연해 하지 말라 해도 기분이 안 좋거든. 왜? 나는 지금 30점 받는데 저기 못생긴 50점 받았어. 신경질이 바짝바짝 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합격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에 막 열불이 차 있거든. 그걸 한 두고 보자 하면서 숨어서 공부도 하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면은 또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 인터넷에서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면은 어떻습니까? 전화 오면은 받고, 남편이 뭐라 하면은 가해야 되고, 애가 울면은 또 가해야 되고, 전화 오면은 뭐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집중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학원에 왔을 때가 집중도 되고 동료 간에 알게 모르게 경쟁심도 생긴단 말이에요, 시험 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 오셔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은 꼭 쳐야 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시험을 안 치면 실전에 가면은 실수투성입니다. 실력 발휘가 안 돼. 전부 어그리면서 전부 다 실수를 다 해버린다고. 그 시험을 자꾸 치면서 내 실수를 줄여나가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시험을 쳐보면은 나의 단점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야, 나는 보니까 막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네, 덤벙대네,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틀린 걸 막 찾고 있어, 그죠? 그리고 뭐 어정거리다 보니까 30문제 풀었는데 땡 끝나뿌. 시간 배분도 안 돼. 그런 걸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 시험장에 갔을 때 실력대로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은
주관적인 점수와 객관적인 점수가 차이가 없어야 합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내 생각이 몇 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인간은 지 생각은 90점이야. 나와서 매겨보니까 30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걸 꼭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엊그제 제가 토일 양일간에 특강했거든요. 울산하고 창원하고 우리가 맨 뒤야, 맨 뒤에. 그럼 울산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이미 지금 물권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특강을 했잖아. 확실히 표시가 나. 강의를 해보면은 첫째 날은 그 앞에 배운 걸 했잖아. 잘 알아들어. 근데 둘째 날은 아직 안 배운 걸 하잖아. 계약법하고. 그러면은 얼굴에서 표시가 다 나. 보면은 평온함이 아니고 용을 막 써 들으라고. 근데 앞에는 평온하고 그래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네. 우리 맨 뒤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대가 크다. 기대가 커. 근데 그래 해도 울산에 물어보니까 괜찮다 하더라고, 뒤에. 그래서 이제 평가를 들어보니까 원장이 이제 평가를 해주거든,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면은 그 학생이 대답을 안 하잖아, 그죠? 굉장히 유용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짧은 시간에 특강이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2달 동안 보통 진도가 한번 나가죠. 이걸 이제 서울의 옛날에 그 고시촌에는 2달 만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강의하는 그게 없어요. 전부 다 집중 강의입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민법 한다. 민법을 10일 동안 연속을 해버려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연속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배웠다. 좀 안다. 일주일 지나면 싹 없어져. 또 배운다. 또 일주일 지나면 싹 없어져.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전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게 특강이란 말이에요. 그날 체력만 딱 키워가지고 집중을 잘하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효과를 제가 거의 99% 끌어올려 줄 테니까, 기대를 해라. 기대를 해라. 어쨌든 울산에는 조금 뒤에 부분은 그래도 학생들이 전원 다 엄청나게 좀 반응이 좋았고 효과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특강하기 일주일 전에 자료를 줍니다. 이렇게. 왜 줄까요? 미리 봐라고. 왜 그러냐? 학생들이 미리 안 보고 오면은 이게 뭐야? 질서가 안 잡혀. 첫째. 뭘 하는지를 잘 몰라. 그 자료를 주고 대충이라도 보고 오면은 예상이 가능하잖아. 그럼 효과가 팍팍 먹힌다고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당일날 특강 자료를 배부한다. 왜 그럴까? 미리 배부하면 복사해가지고 자기가 봐버리고 특강 등록도 안 하면서 자료만 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뭐 복사해도 좋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개방을 해버려요. 전부 다. 자료 자체를. 그래서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일주일 전에 배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특강 효과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고 오니까 얼마나 듣기에 편합니까? 정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전에 배부를 할 테니까 꼭 한번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딱 들어야 된다고. 그래 효과가 확 머리에 박힌다고. 그죠? 자,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물건의 범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을 지금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자, 을은 산이 있었죠. 하나는 횟집이 있었습니다. 횟집. 이렇게. 그러면 갑이 산의 저당을 잡았습니다. 횟집의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럼 산하고 횟집을 원물이라 합니다. 원물. 원래 저당 목적물. 원물. 자, 산에는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를 뭐라고 들었다? 부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산에 나무를 부합물이라고 대답했거나 대답하려고 했거나 대답할 의사가 있다면 합격이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제가 산에 나무 이걸 뭐라 합니까 했을 때는 한참 있다가 임목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좀 있었단 말이야. 부합물 이렇게 된다. 저당권에서는 뭘 한다고? 부합물. 자, 그러면 요 횟집에도 옆에 수족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수족관. 그럼 횟집의 저당을 잡아버리면 수족관에도 미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수족관을 뭐라 할까요? 종물이라 합니다. 종물. 그럼 결론적으로 원물의 저당권을 잡아버리면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럼 미친다는 뜻이 뭘까요? 아이고 참 오랜만에 미친다 이야기하니까 저당권에는 전부 다 미친다, 안 미친다, 돌아본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어떤 아저씨가 미친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진작에 돌아삐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하더라고. 아, 저 언제 시험 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자, 정확하게 미친다는 말은 고기까지 낙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낙찰 범위하고 같아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하고 효력이 미치는 범위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물에 당연히 미치고 부합물에도 미치고 세 번째 종물에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권에도 미칩니다. 종권. 그럼 오늘은 종권에 미친다.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으로 토지를 빌렸습니다. 빌렸어.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그러면 을은 권리가 두 개네요. 집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네. 요렇게. 그러면 은행에서는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여기는 원물, 종물, 원물, 부합물 이렇게 안 부르고 원래의 권리겠죠, 그죠? 원권, 요거는 뭐라고? 종권이라고 합니다. 종권,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권리가 두 개네. 집에 대해서는 소유권,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 그러면 집의 소유권의 저당권을 잡아버리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 지상권을 뭐라고? 종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종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민법에. 그죠? 우리 민법의 지배 원리는 주종관계, 모자관계 이게 지배를 많이 해요. 에? 자, 주물, 종물, 주권, 종권,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권에도 미친다. 그거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집을 경매를 넣잖아. 그럼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되겠죠. 낙찰이 되면은 소유권, 집에 대한 소유권만 낙찰된다. 지상권도 낙찰된다. 지상권도. 그래야 이 사람이 철거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하느냐. 자, 네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겠느냐.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출제를 안 했는데 출제를 했다. 작년에 과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5월 1일 날 잡았는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세를 내줬단 말이에요. 세를. 을이 임차인이야. 집을 빌린 사람이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를 받을 게 있습니까? 월세.
월세에 대한 권리를 차임채권이라 합니다. 차임채권. 요렇게. 자, 요거는 집의 사용료죠. 집의 사용료. 이거를 법정과실을 합니다. 뭐라고? 법정과실. 그러면 요 집의 저당권을 잡으면 요 법정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친다는 말은 나중에 요 집이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요 월세 채권까지도 낙찰자가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월세는 이제 누가 먹는다? 낙찰자가 먹는다. 그게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안 미친다는 뜻이 뭐예요? 안 미친다는 말은 낙찰자가 월세를 먹는 것이 아니고 월세는 원래 집주인 갑한테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법을 보면은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했을 때는 안 미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친다. 요래 돼 있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 과실에는 미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압류된 후에.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은 과실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이렇게. 그런데 A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판사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 집의 등기가 돼버려요. 경매 등기가 된다고. 그럼 경매 등기가 되는 순간 요 집이 압류가 돼버려요. 뭐 된다고? 압류. 자,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서 압류를 시킵니다. 동산은 압류 어떻게 합니까? 압류 들어봤잖아. 압류. 노란 딱지 붙이고 파란 딱지 붙이고 이게 압류거든. 근데 부동산은 딱지 붙이기 좀 곤란하잖아요. 맞죠? 논에다가 딱지 붙인다. 물도 있는데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는 경매 등기를 함으로써 압류가 돼버려요. 그러면 압류가 됐는데 세를 내줬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월세는 압류 후에 생겼죠? 압류 후에 생긴 월세 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거 제가 유튜브 보면은 한 번씩 그 스크린 하거든요. 선생들 나와서 강연을 보면. 이거를 엉뚱하게 강의한 사람 천지야. 와, 신기해. 그래, 선생 한다고 앉아갖고 참 깝깝하다. 그죠? 그런데 선생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러면 분위기는 억수로 좋아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즐겁거든. 서로. 시험이 안 돼서 그렇지. 선생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자, 월세는 원칙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데 저당 목적물 압류 후에 생긴 월세는 미친다. 됐죠? 간단하게. 자,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 하나 또 추가를 딱 하면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치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들어왔냐 후에 들어왔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시험에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물과 종물에는 안 미친다. 그러면 X입니다.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그럼 두 번째, 요 부합물 종물이 부동산이야. 그러면 등기를 했냐 안 했냐도 불문하고 미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물상대비가 있네요. 물상대비. 자, 물상대비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제법 높습니다. 물상대비 옆에다가 별 3개 내지는 4개를 붙여라. 물상대비. 물상대위. 자, 우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갑의 집에, 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집이 B라는 화재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화재보험 가입 아시겠죠?
보험에 가입해놨어. 자, 이런 상태에서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집이 없으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렇게. 물건이 사라지면은 물건도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 갑의 입장에서 집이 없어지고 나면은 갑에게 대신 생기는 게 있죠. 뭐요? B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잔다. 보험금 이래 하지 마라 제발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권 권리로 항상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권리로.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변형물, 변형물. 이렇게. 집은 원물, 보험금 청구권은 변형물. 원물이 변형되어서 나타난 물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변형물.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국가에서 수용이 돼 버렸어. 자, 수용이 되면은 갑에게 뭐가 생깁니까? 보상금, 보상금, 보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만약에 지나가는 을이 불태워 버렸어. 그럼 갑에게 뭐가 생긴다?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원물이 변화되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변형물. 자, 그런데 변형물이 되려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요 원물이 없어지고, 우리말로 하면 없어지고 생겨야 변형물이 됩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없어지는 방법은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원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요 세 가지. 전부가 없어졌다, 일부가 없어졌다, 개인의 세계에서 없어졌다. 국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런 사유로 대신 생겨야 변형물이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변형물이 된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을 때는 나중에 갑이 안 갚으면은 요 집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봐달라고 저당권 잡은 거 맞죠? 그런데 저당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황당하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똑똑한 놈이 있어가지고 지점장하고 기다리십시오 해가지고 요 A가 은행에서 이거를 변형물을 압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압류. 뭐를 했다고? 압류. 압류. 자, 이 압류가 무슨 뜻이냐? 압류. 권리를 압류했잖아요. 그죠? 자, 압류를 한다는 말은, 그죠? 자, 갑이라는, 요 B라는, 보험회사, 또 지나가는 을이 손해배상을 미쳤잖아요. 손해를 미쳤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B하고 국가는 뭐라 할까요? 국가를 A라 합시다. A. A 있네. B-라 합시다. 국가. 그럼 지나가 불질른 사람을 B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압류를 했다는 말은 요 회사나 또는 국가나 지나가는 놈이나 이놈들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되잖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압류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압류라는 것은 지급 금지 명령입니다. 지급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만약에 B나 B-B2-가 갑에게 지급하면은 갑이 술 다 먹어볼 수가 있다, 얘가. 그러면 저당권자를 하도 못 받아내잖아. 그래서 지급을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그러면 압류가 돼버리면 요 집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소멸했지만 요 변형물 위로 옮겨가서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에? 뭐라고? 변형물 위로 대신해서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물상대비. 물상대비. 그럼 물상대비가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한다. 여전히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러면 A는 요 세 개 중에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압류를 누가 해야 되느냐? 반드시 A가 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제3자가 압류해놔도 물상 대비가 됩니다. 압류해놔도. 자, 그 다음 변액물이 돼야 물상 대비가 되거든요. 뭐가 돼야? 변액물이 돼야 그 위에 물상 변액, 이게 뜻이 변액물이란 말이에요. 변액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변액물이 되려면 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팔아버렸어요. 또 임대차를 해버렸어요. 요렇게.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면은 매매 대금 채권과 차임 채권이 생깁니다. 맞죠? 갑이 을에게 팔면은 매매 대금 채권, 빌려주면은 차임 채권. 그런데 이거는 집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럼 물상 대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나 차임 채권은 변액물이 아니단 말이야. 여기는 그래서 압류를 해서 물상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 또 하나가 있어. 조심해야 될 거. 자, 보상금 청구권은 수용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수용 중에서 협의 수용이 있어요. 협의 수용을 임의 수용이라고 합니다. 임의 수용. 협의 수용, 재결 수용. 협의 수용은 임의 수용, 재결 수용은 강제 수용. 우리가 보통 수용 그러면 재결 수용을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하는 거. 그런데 협의로 한다, 이러냐면 협의로. 그럼 국가에서 협의로 수용하면은 이제 개인이 보상금 받잖아요. 보상금. 그런데 이 협의는 실제로는 매매로 봐버려요. 수용으로 본다, 매매로 본다, 매매. 그래서 협의 수용에서 보상금은 매매 대금으로 봐버립니다. 본질 자체가. 그럼 이거는 변액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물상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자, 뒤로 넘겨보세요. 372페이지. 중간에 그 박스에 매각대금 배당 순위 찾았습니까? 그거는 1, 2, 3번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집행비용은 실행비용, 경매비용이란다. 그거는 영순위. 그걸 제껴놓고 배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순위. 이번에 제3취득자 동그라미 하고 1순위 3번에 소액 임차인 근로자 2순위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가 무슨 뜻입니까? 당해세. 다른 말로 물세라고 합니다. 당해세, 물세, 당해세, 당해세. 그거는 이태원 선생한테 물어봐라. 당해서 언제? 당해세를 뭘 한다고?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또 어느 학원에서 당해세를 물세라 이렇게 부르니까 어떤 아재가 또 맞습니다, 수도세 이래서 하더라고. 그거는 진짜 물세고 여기는 물건에 붙은 세금, 그런 뜻입니다. 물세, 간접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세의 대표적인 뭐 있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3순위입니다. 3순위. 그 다음에 4순위가 뭐냐?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를 뺀 나머지 일반 세금 채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순위를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배당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경매 배울 때도 유용합니다. 경매 배울 때. 자, 영순위가 뭐라고? 집행비용, 경매비용, 실행비용. 1순위는 제3취득자,
2순위는 소액임차인, 3순위는 뭐라고? 당해세, 4순위는 뭐라고? 일반 조세, 저당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자, 373페이지 디귿의 그 국세 우선권과 관계고 있죠. 그 디귿의 B를 보세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와 가상금, 이걸 뭐라고? 당해세, 물세. 이 당해세와 물세는 언제나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당해세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일반 조세는 저당권과 동순위, 요렇게 우선. 그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양거로 3번은 저당권 실행과 대항력 있는 용익권의 관계. 자, 그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A가 들어오기 전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월 1일. 요거는 담보권이고 요거는 용익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요게 선순위 맞죠? 선순위. 요게 뭐요? 후순위입니다. 이렇게. 그럼 갑이 A한테 돈을 안 갚으면은 A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하지. 그럼 이 토지가 S한테 낙찰이 됩니다. 낙찰. 이거를 저당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넣어서 낙찰시키는 걸 뭐라고? 실행.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었죠.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뭐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선순위 용익권은 뭐 한다고? 존속한다고. 존속. 그럼 쫓겨난다,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존속하는데 B도 마음에 안 들어. 경매까지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나가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배당 요구하면 됩니다. 법원에. 배당 요구를 이제 자살이라고 하거든. 자살. 가만히 놔두면 사는데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전세권은 소멸되고 자기가 선순위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순위는.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선순위 용익권은 뭐 할 수 있다고? 살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만약에 B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B라는 사람이 후순위로 전세권자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뭐 한다고? 소멸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등기부를 보잖아요. 왜 봅니까? 저당권이 있는가 싶어서. 저당권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전세로 딱 들어가는데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 374페이지 제3취득자 나왔네요. 자, 제3취득자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옆에다가 별 4개를 딱 쳐놓고 제3취득자, 결론적으로 제3취득자를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전혀 다르다 그랬죠. 자, 우선은 이놈이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갑이 지금 집을 한 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A가 저당권을 잡았으면은 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뭐예요? 채무자 겸 설정자가 됩니다. 설정자. 이렇게. 근데 A가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요 집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6월 1일 날 이렇게. 물론 우리 법에는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전세권이 제일 잘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요 B를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 이렇게. 지금 A하고 갑 사이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계약을 한 갑과 A를 당사자, 이 사람을 제3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제3자로서 사용권을 취득한 자. 줄임말이 뭐요? 제3취득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을 딱 알아내야 돼.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 그 다음에 담보권이다, 사용권이다. 사용권, 용의권 또는 사용권자가 돼야 제3취득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B도 저당권자다,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사용권자가 돼야 한다고. 아시겠죠? 그 이제 쉽네. 제3취득자가 뭐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사용권을 취득한 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제3취득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A가 만약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A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렇게. 경매를 넣으면은 이게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낙찰이 되면은 후순위 전세권은 뭐 된다 했습니까? 소멸한다. 이래 했잖아요. 그럼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보호할 것이냐? 이게 제3취득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놈을 보호한다는 말은 쫓겨나지 않고 살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그럼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첫째, 매수인 자격을 줍니다. 뭐를 준다고? 매수인. 매수인은 그냥 매수인이 아닙니다. 낙찰받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합니다. 즉, 제3취득자가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놈이 낙찰받으면 최소한 쫓겨나진 않잖아요. 자기 집이 되니까, 그죠? 매수인. 그 다음에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왜? 반드시 B 앞으로 낙찰되라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 강력한 보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B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가지고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은 요거는 쫓겨난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위 변제권이라 합니다. 대위. 한번 읽어봐라. 대위 변제. 그러면 대위 변제는 채무자 지가 변제했다, 제3자가 변제했다. 제3자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제3자 변제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내가 국어를 같이 써주잖아요. 왜? 출제위원이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요래 돼 있어.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변제 이래 써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대위 변제. 자, 대위 변제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막을 수 없어. B가 니를 대신해서 갚을게 그러면 못 갚아 이래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을 때는 변제기에 꼭 갚아야 됩니까? 그 전에 갚아도 됩니까? 전에 갚아도 되죠? 그거를 뭐라 했더라? 이제 잘하네. 기한이거의 포기.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 전에 갚는 거를 뭐라 했더라? 그냥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래서 하면 안 되지. 뭐라고? 기한이거의 포기. 그게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한이거. 자, 그래서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갚아도 돼요. 그런데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갚을 때는 아주 조심하라. 변제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해. 자,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채무. 총채무가 1억 3천이야. 그런데 360조 피담보 채무는 1억 1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채권보다는 피담보 채권이 적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왜 그럴까? 지연이자 때문에. 자, 지연이자가 10년치다. 그러면 총 채무는 10년치가 다 들어가잖아. 근데 아까 피담보 채권, 즉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1년분에 한해서 들어간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는 총 지연이자가 들어가고 1년치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총 채권보다는 피담보 채권이 적다. 이런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번은 제3취득자가 채무자가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을 때는 360조 피담보 채권 얼마요? 1억 1천만 대위 변제해도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이렇게 뭐만 갚아도 된다. 피담보 채권까지만 갚아도 된다. 아이고 선생님 뭐 1억 1천이나 1억 3천이나 별 차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떨어지나 뭐 학교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이게 만약에 1억이 아니고 1000억이다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잘 보시옵소서. 자, 지금 B는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 변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서 소멸해서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났는데 B가 이 집에 살 때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개량했습니다. 이렇게 뭐를 했다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담보가치를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쫓겨는 나지만 요 낙찰 대금에서 그 1000만 원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를 우선 상환권이라 한다. 자, 그러면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은 아까 배당 순위에서 몇 순위였다? 1순위. 제3취득자 1순위, 소액 임차인 2순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1순위입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의 우선 상환권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도 우선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앞에다가 최우선 상환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액 임차인보다도 앞선다고. 자, 그 다음. 자, B가 값을 대신해서 갚았죠. 그럼 값을 대신해서 갚으면 B가 값한테 받아내야 되겠죠. 그거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구상권. 요렇게. 이 정도가 핵심 요소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이제 제3취득자가 나왔는데, 작년인가 그 앞인가. 자, 제3취득 개념을 조금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돼. 저당권 설정 후에 사용권자.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시험에는 경매 신청이 된 후에 들어온 이 사람도 제3취득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응용을 해가지고. 응? 어떨까요? 기준이요. 경매 신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경매 신청한 후에 들어오거나 신청 전에 들어오거나 저당권 설정 후에만 들어왔다면 무조건 제3취득자입니다. 기준이 뭐라고? 저당권 설정이지 경매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미 A가 경매를 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으므로 제3취득자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일괄경매. 조금 쉬었다 할까? 네. 아이고 좋아하네. 일괄경매 세 번째.